네, 여의도 사사건 건 오늘은 전원책 변호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쟁점은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 재표결 여부였는데 국민의힘은 원칙과 절차대로 오늘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반대하면서 재표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오늘 여야 입장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 내용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쌍특검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상권 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국회가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계속 거부권 전국 이어가겠다는 전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제가 본 여론조사가 한 5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의 다 60%가 다 넘고 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 10일 아마 국민일보 여론조사가 최초일 건데 그때는 70%까지 됐습니다. 네. 뭐 어떻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실체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체를 알면서도 이 권력에 대해서 어떤 뭐 부정적인 느낌,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대통령 부인이 정치에 개입을 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그 장사미사들이 술자리에서는 엿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대통령실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알고 있는데도 지금 특검을 왜 반대하는가 하면 사실 저도 그 법률가 입장에 있어서는 이 특검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권력형 비리냐, 예. 이 권력형 비리에 관한 특검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 검사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결혼하기 전의 문제거든요. 예. 이미 13년 전에 그 주가를 조작했다. 여기에 이제 돈을 댔다 하는 건데 그걸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승윤 그 중앙지검장이 직접 진두 지휘를 하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저 검찰총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마라. 이 지휘권을 박탈로 해버리면서 예. 1년 7개월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조차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주들을 기소를 했습니다만 한 명은 아마 기소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역시 무죄가 나왔어요. 이런 사건을 지금 총선에 맞춰서 특검을 하자는 것은요. 이게 왜 좀 어폐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때 도곡동 사건이 얼마나 대통령 선거 직전에 얼마나 문제가 됐습니까? 그런데도 이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특검을 하자. 결국 그것이 뭐 꼬리곰탕 특검이 되긴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선거 전에 특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여야가 다 양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민주당의 트랩에 국민의힘이 걸리던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매일처럼 총선 기간 안에 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을 하게 되면 선거는 폭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거짓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는 별개로 이 법안 자체는 총선용이고 정략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반론해 주시죠. 만약에 총선을 겨냥해서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패스트 트랙을 못 가게 했어야죠. 과거에 이제 특검법을 어느 정당에서 냈던 간에 거의 이제 합의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법안이 제출된 지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아예 그건 특검법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보고 대통령 눈치 안 보고 이러니까 1년 후가 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총선용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패스트트랙 최소한 그게 사실 슬로우 트랙 아니에요?
1년 걸리거든요. 그게 단독으로 처리를 하려면. 예. 그래서 총선령이다 이런 것은 사실 국민의힘 주장은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 걱정이 있으면 미리 했어야죠. 패스트트랙도 야권이 이렇게 올리면 막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기간이 필요하고 대체적으로 한 300일이 좀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는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법안이 제출되면 한쪽 정당에서 막지 않으면 그거는 처리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총선령이다라는 계산을 했으면 다 패스트트랙이 얼마 걸리고 이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막기 위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취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취임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이러면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이제 특검으로 된 건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수사로 된 건지 모르겠으나 노무현 대통령 때 집권 초에 과거의 일을 갖고 이 안희정, 최도술 등등이 이제 구속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권력의 심층부에 있는 사람이 과거의 일이라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것은 물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 그러면 왜 못했냐 그러는데 그건 뭐 제가 잘 압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검찰이 사실은 민주당 정권에 칼을 많이 들이대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이었지만 중앙지검 검사들이 사표도 내고 저항도 했고 이런 이제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당시 검찰총장이었고 수사를 해야 될 일선 검사들이 충실하게 했다고 보여지지 않고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라고 그 아래 검사들까지 전부 다 충실하게 수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검찰이 오히려 집권당 또 집권 세력에게 저항하고 또 칼을 댔던 거 이런 것을 기억해 보시면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요. 이 사건은 우리 법조계에서는 특검을 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예컨대 지금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간에 해수 공무원 피살 사건, 뭐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뭐 아닌 말로 도보다리에서 USB 그 안에 뭐가 담겼나, 통계 조작 사건 이런 걸 특검을 하자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과 이 특검을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의 그 전주가 20명 되는 모양이에요. 여기에 개입했다는 이 사건은요. 서초동 법조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근수가 다르다.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검을 할 만한 사건이 못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법조계 법률가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특검 사건으로 몰아가서 패스트트랙에 띄우고 이렇게 그 정치판에서 아주 쟁점 중에 쟁점으로 만들어버리는 의도는 딱 하나입니다. 총선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총선용 악법이다. 한 비대위원장이 늘 그러지 않아요. 이거 악법이다. 그 표현을 쓰잖아요.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총선용 악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참 치사한 정치들을 한다. 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서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도 방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도보다리 위에서 USB 걷는 거 그거 우리 특검합시다. 이렇게 하면 친문 세력들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알겠습니다. 특검 내용 갖고 얘기를 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일단 전망을 하면서 좀 필요하신 얘기 또 하시죠. 우선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이제 통치 내지는 정책적 차원의 문제를 특검에 올리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도보다리 USB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너무 잘 알지만 그건 정말로 야당의 정치 공세였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특검을 합니까? 그래서
비리에 해당하거나 이런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이랬던 거는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관련 작전을 했던 작전 대장이나 도이치모터스 사장이나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에 인용됐던 100여 개의 계좌 중에 47%가 김건희 씨 계좌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봐도 이거는 가담했던 사람들은 지금 실형을 받고 구속되고 이렇게 하고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50% 가까이 도용됐다는 게 나와 있어요. 전 변호사님 말씀은 그래도 특검법으로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아니 이런 게 특검법이지 통치행위 차원에서 외교 정책이나 안보 정책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특검에 올립니까? 그래서 권력형 비리라든가 현재 권력의 심층부에 있는 사람의 비리나 부정이나 부패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제대로 못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죠. 통치행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사실 집권남용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공직자들도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고 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전 변호사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요거만 간략하게 좀 말씀하시고 아니요.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한 말씀 딱 드릴게요. 다음 주제로. 그러니까 여사에 관련된 문제라면 지난번에 신문에 그 사내 칼럼에도 나온 게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 특검이 진짜 필요하다. 아니 대통령 전용기를 혼자 타고 타지마을에 관광을 갔습니다. 그것도 인도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말입니다. 그런 거야말로 특검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건 특검하지 않고 엉뚱하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서 특검을 하자. 이 특검은요 지금 총선에 쓰기 위한 특검으로 내가 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총선 이용하기 위한 특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니, 일단 이게 끝난 사건이 잠시만요. 아니고 예.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아닙니까?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면서 필요하신 얘기 있으면 그때 하시죠. 예. 자, 일단 오늘 본회의 처리는 안 됐고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구정, 설 연휴 전에 처리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당에서는 설 민심 그에 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할 게 뻔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글쎄요, 아마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은 설 밥상 민심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한 50% 가까이 대폭 물갈이가 될 테니까 그때 공천에 낙천될 사람들, 그 사람들 반발표 그런 것을 기대해서 아마 이 표결을 미루는 걸 거예요. 지금까지 이 재표결을 했을 때는 대부분 다시 국회로 송부되자마자 곧장 첫 번째 본회의에서 다 표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하자. 근데 그 명분은 그겁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은 제가 보기로는요, 제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로 이거 각하대상입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규정을 해놓았는데 그 헌법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걸 권한쟁의 심판으로 다툴 수가 있는 겁니까? 다툴 수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헌법재판관 같으면 그건 당연히 각하대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그 전원책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가 있어서 이건 법상 저희가 또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그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는데 개요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100% 전화 면접으로 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권한쟁의 심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 여권에서는 시간 끌기용이라고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게 또 야당의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요, 저는 민심이라고 봐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내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절실성과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2요구권을 거부권이라고 하죠. 제2요구권을 대통령이 발동을 해서 국회로 다시 송부가 되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당시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정당, 당시 여당의 도움이 협조가 없었으면 탄핵이 불가한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뭐 국민의힘은 빨리, 그것도 작전이거든요. 민주당은 좀 늦게, 그것도 작전이에요.
그런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전공법으로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 민주당 의석과 야권 의석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설득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오늘 처리하자고 하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겁니까? 어차피 특검법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럼 민주당이 늦게 하자는 것도 권한쟁의 마찬가지죠. 심판을 청구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각하 가능성도 있고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작전 상한 건데. 저는 네. 이제 청구를 해서 소위 말해서 헌재에서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든 간에 해석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예. 특검법 제2요구에 대한 재표결 절차는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동돼 있지는 않아요. 연동돼 있지 그러니까 않다. 가령 거기서 헌재의 결정이 민주당이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이 예. 되거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특검법 제2 이 재표결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어차피 그것도 이걸 통과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정무적 판단이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고 그 수단 중에 하나가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뭐 예. 그걸 가지고 시비를 따지고 뭐 옳으냐 그르냐 하는 거는 비본질적인 거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이슈 돌파구로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제도 수용을 열어뒀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김 여사 리스크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자, 이른바 이걸 갖고 플러스 알파 아니라고 또 언론에서 얘기를 하던데, 자, 이 얘기를 김경률 비대위원이 누구와 상의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전 변호사님? 그때 여권에서 절충한 논의가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그 제도를 짚긴 짚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리저리 피해가지 않고 본인이 그대로 얘기를 했죠. 내가 이 비대위원 들어와 보니까 대통령실이든 어디든 간에 당이든 대통령실은 전부 다 이 김건희 리스크를 다 알고 있다. 근데 이 6자를 말을 못 하고 있다. 알면서도 말을 못 한다는 것은 용산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 한가롭게 이 국민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그리고 제2부속실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다면요. 난 그건 큰 오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별감찰관 제도 이거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안 했습니다. 그때 야당인 그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힘 전신에서 얼마나 많이 공격을 했습니까? 왜 특별감찰관 안 두느냐.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당연히 두어야 될 특별감찰관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리스크가 그때부터 슬금슬금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럼 특별감찰관 두고 제2부속실을 둬서 가는 공적 통제에 나선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앞으로 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적 통제를 가하겠다. 그러면 대중의 감정이 깔아앉을까? 난 아니라고 봐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 정치에 개입 안 한다기보다 정치적인 문제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담보를 할 것이냐. 이미 보수신문 한 곳에서는 사내 칼럼으로 김건희 여사가 사죄에 가 있어라. 이런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글을 쓸 때는 마음속에 어떤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글을 쓸 정도로 대중의 그 좀 감정이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 용산이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지금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감찰관 제도 제2부속실 이 정도로는 되지 않으니까 뭔가 또 다른 장치, 예. 또 다른 그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방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식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얘기했다는 그 플러스 알파 어떤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야당에서도 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좀 뭐 이 정도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요, 네. 그 의지 표현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짜로 실행할 의지가 있다라면
사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특검법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명품백을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 대통령 부인이 그거를 실제로 받고 그다음에 대선 당시에 녹음도 녹취된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저로 가면은요 아마 더 엉망일 거예요. 사저로 가면. 그래서 왜 제2부속실이 필요했는지는 정권 초부터 저도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일종의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이 일정 등등을 공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이 사적 일정이라든가 사각지대들이 조금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2부속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한참 늦은 문제고요. 특검 같은 경우는 엎질러진 물을 수사를 하자는 거고요. 특감이나 뭐 이런 것은 일종의 이제 예방 조치에 방점을 찍은 건데요. 이미 그것은 저는 흘러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의지예요. 혹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과 부인이라는 일반적인 관계, 통상적인 관계인가 두 분이. 저도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정권이 혁신하려면 부부가 혁신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히려 끌려가는 의견에 끌려가는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대통령의 의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의지의 표현이 저는 특검법 같은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른 방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사저에 보내면 보내는 대로 그걸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말릴 거예요. 지금 뭐 여당에서 반발하는 거는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 특검도 이재용 방탄용이다. 뭐 이런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동등하게 좀 잣대가 들이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야당이? 예. 지금요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그 집권 여당에는 김건희 리스크 이건 뭐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속일 수도 없게 되는데 이재명 리스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 법률가가 된 지 거의 40년이 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죄책을 이렇게 많이 지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래 혐의사실이 거의 한 10개에 가까워요. 지금 공개된 혐의사실만 이런 중범죄인이 저렇게 태연하게 행동을 할 수 있나? 저렇게 우리 그 법률적 여러 가지 과정을 무시해가면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난 정말 이게 상상 외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당장 야당 안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야당은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야당의 전과자 출신이 40%다. 이런 말도 그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이 거의 분당 상태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그 눈에 있는 대들보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집권 여당의 그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이 지금 민주당에는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정치를 하는데 그 바깥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참 치사하게 한다. 집권 여당도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 야당이 그렇다. 이낙연 전 대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최재성 총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모레 목요일 날 신당 창당 회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한 발언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의원 44%가 뭐 전과자다, 도덕성을 잃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당을 나가는 입장이 됐으니까 진영 내에 어떤 대결 구도, 경쟁 구도를 만들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본인이 있었던 그 정당을 때리는 데 좀 집중하지 않겠어요? 예. 우선 저는 이낙연 대표는 탈당해서 이제 신당을 만들겠다는 일종의 이제 우회로를 택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정당은 예.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고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정당인들은 정당 내에서 경쟁해서 지면 패자이고 비주류고 이기면은 승자이고 주류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패배했잖아요. 그럼 패배한 사람의 눈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나 이런 것들이 마뜩치 않은 거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승부를 보고 경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니까 우회로를 택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내에서 해보려고 했죠. 신당이 절대적인 이준석 대표의 무조건적인 일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난 신당하기 싫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우회로를 택했기 때문에 탈당 및 신당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지금까지 행보를 해온 거고요. 그런데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탈당하면서 민주당의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 특히 소속 의원들의 그 사실과도 조금 이 거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주로 이제 뭐 민주화 운동을 했다거나 뭐 이런 과정에서 투옥되거나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그것을 그렇게 먹던 이 우물에 이제 침 뱉듯이 그렇게 가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무예를 택해서 본인의 정치적 욕망을 일종의 이제 배신이라는 그런 지적까지 봐주면서 우회로를 택했으면 그에 맞는 승부수를 띄우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듯한 그런 것은 저는 뭐 박수 칠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원칙과 상식 모임 의원들도 이제 내일 탈당을 한다고 하더군요. 이분들도 나가면 이제 어딘가에 또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일 퇴원을 하고 당분간은 자택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이제 민주당에서 밝혔는데요. 일단은 그 할 일이 좀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택에서라도 좀 당무를 보겠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당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선은 이제 통합이라는 두 글자. 적어도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시간표는 이제 더 만들 수 없는 지나가 버린 단어가 되는 거예요. 통합은.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 나가죠. 또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탈당하죠. 그러면은 통합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통합에 방점을 찍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 행보하기는 이미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을 보면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낙연 대표 탈당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졌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탈당을 할까?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에게 당이 혁신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고 던진 것이 이재명 대표 퇴진 아니에요. 예. 그리고 통합비대위 이 얘기인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뭐 면담 신청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 하여튼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이재명 대표하고 그런 자리가 성사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탈당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졌던 분들이 탈당이라는 수를 선택하게 된 것은 과정상에 조금 이재명 대표가 좀 성의를 다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았나. 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낙연 신당의 이준석 신당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본인이 있는 그 진영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이준석 신당이 잘 될 거냐, 이낙연 신당이 잘 될 거냐 보는 관점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망하시는 것들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짧게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뭐 오늘 또 다들 이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입니까? 모여서 나온 얘기가 빅텐트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던데 빅텐트라는 말은요. 이 후진적 민주정으로 가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정당이라는 것은 정책과 이념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를 의미하는데 이건 정책, 이념, 하등 상관없이 우리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고 민주당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 다 모여. 탈당한 사람 다 나와. 이래서 빅텐트를 만들면 그게 정당입니까? 진짜 그들 패거리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을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그 정치 세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선 말씀드리자면 지금 민주당이 분열하는 것은요. 나는 이게 분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개파라는 것을 기준으로 그 공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난 분열한다고 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친명계에서 이 정치 신인들 있잖아요. 이 가령 이재명 대표의 뭐 비서실에 근무를 했다라든지 뭐
원외 대변인을 했다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함께 같이 다녔던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에 다 출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객공천 예, 의혹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자객공천 거예요. 말이 나오는데 자객공천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뭐 한쪽을 그거 아마 조홍천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한쪽을 컷오프를 시켜버려야만 자객공천이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니다. 이건 앞으로 아마 경선에 전부 다 붙일 거다 이 얘기인데 어떻든 당의 지도부가 여기에다 힘을 실어주면요. 힘을 실어주는 신인이 있다면 그건 대폭 유장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파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네. 공천의 기준이 된다면요. 이거야말로 아주 후진적 정당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러면 어떠느냐. 역시 잘못하면 용산 대통령실 장차관 그리고 심지어 그 뭐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검사 출신들 이런 분들이 숫자를 다 해야 하면 거의 한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앞으로 영남 안방 영남 이런 쪽 곳에 의원들의 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곳에 일제히 출정을 하고 거기 있는 분이 만약에 밀려난다면 아마요 이번 선거는 사상 최악의 어떤 그 후유증을 낳을 겁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 공천 과정에 두 그 공관위원장들이 전부 다 그 고대에 있는 교수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이 아마 어떤 역할을 할까? 정말 냉정하게 이 객관적인 자료로 제대로 컷오프를 시키고 유리한 지역에는 경선을 시키고 불리한 지역에는 전략 공천을 하고 이런 식의 제대로 된 공천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고 공천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당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개파에 따라서 공천을 한다든지 혹은 권력에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공천을 한다면 그 정당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어떤 공천 혁신 과정이 앞으로 좀 중요하다고 지금 보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이제 이준석 신당과 어떤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당이 잘해야 이준석 신당에게 공간을 많이 주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준석 신당에는 그렇게 미래가 밝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이준석 대표부터 내가 뭐 할 말은 아닌데 과거에 있는 예를 도덕성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호가호위해서 성상납을 받았다 이런 문제부터 말끔하게 정리를 못 했어요. 이걸 만약에 말끔하게 정리했다면 이준석은 정말 떠오르는 정치 스타가 됐겠죠. 근데 이걸 말끔하게 정리를 못 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와서 신당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대중들이 그렇게 호응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뭐 그 일부 언론에는 당원이 이미 4만 명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준석 신당이 마치 엄청난 이 대중적 호응을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면요. 이 정당은 만약에 현역 지역구 의원을 두지 않으면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도 앞으로 많은 후유증을 낳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선거 뒤에는 그 결과를 보면 참담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무슨 지역구에서 당선될 곳이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신당에 대한 그 야당 정치인들의 그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후한 점수를 주는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도 결국은 이준석 신당이 잘 되더라도 결국은 그 보수 진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뭐 연합을 한다든가 선거 뭐 연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최수홍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준석 신당은 과거에 소위 말해서 이제 신당을 만들었던 그런 이제 사례들을 보면은 대권 후보 정도 되는 분들 말고 이준석 대표 이번에 신당 과정은 사실은 고무적이다라고 할 만한 부분들은 있어요. 이제 저 정도 스피커, 저 정도 메시지 또 4일 만에 4만 명의 당원 그렇다고 현역 의원이 뭐 뒷받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없지만 이런 뭔가 거는 다른 게 있다는 굉장히 말씀이죠. 주목할 만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도 지금 10%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 이준석 신당의 경우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종의 이제 기대 점수는 현재로서는 꽤 되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빼고 지역구에서 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을 얼마나 배출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의적이죠. 그러지는 어려울 거다. 그러나 잠식 효과는 있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가 됐던. 그리고 이낙연 신당의 경우에는 지지율은 이준석 신당에
이 똑같은 이제 기대 점수지만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러나 득표력 있는 후보들은 오히려 이낙연 신당에 좀 있을 가능성이 뭐 큽니다. 당장 함께 갈 현역 의원들도 좀 있을 수 있을 있고요. 수 있고요. 네. 그러나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당장에 합류하는 것보다는 소위 이제 빅텐트라고 본인들이 표현했듯이 조응천 의원의 경우 이런 이제 구도를 만드는데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이분들도 출마해야 되기 때문에 출마한다면 이낙연 신당이 가깝지 않겠느냐. 그러면 득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당 지지율은 이준석 대표 신당이 높고 후보 득표율은 이낙연 신당의 후보들이 득표율이 높을 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간이 거의 돼서 예. 전 변호사님한테 끝으로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낙연 신당에 대한 평가를 안 해주셨어요. 이낙연 신당이요. 저는 그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그 비도덕적인 문제, 이 도덕성의 문제, 이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판에 있어서는 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야당에서 그것도 이게 사실 정당의 지역 기반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지역 기반 호남을 또 갖고 있는 신당이니까 나는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